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인 곳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 이전처럼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버스나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통학 차량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요. 여기에 상당수 학원은 당분간 강의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반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써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데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들를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병원, 약국,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유지되지만 1인 병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한 이를 계기로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줄여서 운영해왔습니다.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단축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WHO는 현지 시각 27일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력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과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2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고생했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던 성남FC 사건 때와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측근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는데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애초 통보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석했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위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와 승인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 진술서를 내놓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망신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명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괴롭히기 수사 또 망신주기 수사의 목적이 다보니 그런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원내에서는 그 이상민 그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법치와 국가 시스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이런 당당한 범죄 혐의자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건, 이상민 장관 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를 풀면서 우리나라는 빼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이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움직임에 맞서 내렸던 보복 조치를 푼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표적이 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춘제 이후 중국 내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꼽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발표도 내놨습니다. 춘제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3년 동안 막아왔던 해외 단체 관광을 다시 풀어주면서도 우리나라를 쏙 빼놓은 상태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막으면 한국만 손해라며 혐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음력서를 두고 쏟아진 중국 누리꾼들의 악플 세례나 우리 학술기관 12곳에 대한 해킹 공격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도 0.2%포인트 줄어들 만큼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밀접한 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엽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인데 최근 더 빈번하게 만나며 협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의 큰 가닥은 잡았고 미세 조정만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표명한 만큼 일본 측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사죄와 배상 참여와 관련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를 올감했던 강력한 긴축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새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또 한 번 좁히는 데 이어 인상 종료 시점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물가 잡겠다며 전례 없이 높였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거란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보폭을 한 단계 줄인 데 이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25%포인트만 올릴 거라는 겁니다. 물가지수 자체가 우리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한 대로는 가고 있다는 그런 특성. 시장에서는 거의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하다. 거의 100%까지 보는.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번 주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을 논의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 조건을 이번 주 열리는 검토회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양반의 사실상 별명은 연준 비공식 대변인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점도표상 미국의 최종 예상금리 상단은 5.25%. 현재 4.5%에서 두세 차례 더 인상해야 나오는 숫자인데 예상보다 빨리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캐나다가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한 것도 강력한 긴축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선 자금의 해외 유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페이스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당장 긴축 페달에서 발을 떼진 않더라도 우리는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며 통화 정책을 펼칠 여력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집주인이 집을 비우는 쪽보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땐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때 재계약하면 보증금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7억 원의 전세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시세에 따라가는 거죠. 뭐 사회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이번 달 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재계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도 그렇겠죠. 불안감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만 건 넘게, 인천과 경기는 2배 이상 전세 매물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감액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약갱신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감액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7%에서 4분기에는 13.1%로 급증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 마련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여월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거나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감액갱신이나 여월세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고금리 상황에 실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4.25에서 4.55%인 일반형과 연 4.15에서 4.45%인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애초 계획보다 일반형과 우대형 금리를 모두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중개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도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YTN이 인천에 있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사내에서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인면권을 쥔 조합장 홍모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용기 내 알렸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하겠다던 조합장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사내에선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면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숨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맞다고 하고 한숨을 쉬시다가 저한테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본점에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특히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많이 취한 상태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선처해달라는 게 탄원서의 골자입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지점장이 한 게 아니라 조합장이 시킨 거다 이렇게 제가 본인이 이제 친한 직원한테 전달받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은 탄원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합장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낸 건데요. 그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합장 홍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지점장이 조직을 위해 벌인 일 같다고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겠죠. 뭐 조직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홍 씨가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조합장 힘에 의해서 이것도 무마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고 결국 자신들이 고소한 조합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직원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 안 쓰고 출근하니까 좀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관련 사진들이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총 4가지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왼쪽 상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카페 안내 문구가 실려 있었는데 의무는 해제됐지만 개인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안내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은 지하철 안내문인데요. 이 교통시설의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자율이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항공기 등에 탑승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조금 헷갈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요 밑에 사진인데요. 영업시간 변경 안내, 은행 관련 얘기인가 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다시 정상화한
뭐 당연한 조치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좀 맞습니다. 반길 만한 소식이었던 네.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는 한 대형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붙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학원의 경우 교장이나 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착용이 권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로 권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 학교나 학원의 통학버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갈 때 단체버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계약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민원의 대상이 될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월 중에 관련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좀 복잡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키오스크 서빙 로봇 관련 기사인데 요즘 키오스크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 강남역과 홍대거리 그리고 대학가 등을 둘러봤더니요. 식당과 카페 94곳 중에 절반 가까운 40곳에서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사용하거나 아예 무인 점포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극심한 구인난이 불러온 변화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점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를 돌리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한두 명 정도 줄여도 될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계를 들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사람을 매번 구해야 하는 구인 스트레스나 아르바이트 인력과 빚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도 많아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동 로봇이 손님과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원들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봤고요. 시간이 배로 걸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장단점이 굉장히 좀 뚜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인데요.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그런 논란도 또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인권위에서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얼굴 정보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얼굴 인식 출입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간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출입과 사내 식당, 카페 이용 등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4대 정부청사의 얼굴 인식 기술이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가운데 보고 계신 사진만 봐도 여러 명이 이렇게 있어도 한 명 한 명 얼굴 인식이 제대로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건 중국의 기술 모습인데요. 얼굴 인식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중국의 CCTV 분석 시스템 이름이 텐왕인데요. 하늘 천자에 그물 망자를 씁니다. 즉 하늘의 그물이라는 얘기인데요. 범죄 수사 등에서 이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의 개인 감시에 대한 우려, 또 내 얼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이 기술을 적용할 때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추웠는데 이 추위를 또 반기는 곳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제목과 또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황태 덕장에서는 이런 한파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속살이 부들부들한 황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추운 날씨에 명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건조돼야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눈, 바람, 추위까지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최고 품질의 황태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진 속에 이제 덕장에 황태가 가지런히 좀 널려 있는데 이 제목에 용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대리가 어딘가요? 용대리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매년 20-30여 개의 황태 덕장이 설치되고 2천만 마리 가까운 황태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국내 전체 황태의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곳이고요. 용대리에는 240가구, 430여 명의 주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90% 정도가 황태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대리 주민들은 3, 4개월 뒤에 더 맛있는 황태가 만들어질 기대에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도 반기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황태구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는 더 맛있는 황태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주말에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또 멀티골을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FA컵 32강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 5분 그리고 24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전까지 리그와 컵을 모두 합쳐서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6골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부진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는데요. 그런 시선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골이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멀티골을 넣은 건 108일 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를 마친 후에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골들이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에 골을 많이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페리시치 선수와의 호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된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 페리시치가 왼쪽 수비수를 맡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페리시치를 최전방 공격수로 뒀고요.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로 내세웠는데 이 전략이 잘 통한 겁니다. 손흥민의 특히 두 번째 골을 페리시치가 어시스트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불화설까지 돌았던 이 둘은 함께 골을 만들고 꼭 껴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토트넘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멀티골을 계기로 리그에서도 더 많은, 더 멋진 골들을 넣길 바랍니다. 네, 또 지난해 리그 득점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활약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평화로 이끌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의 한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곳이지만 여전히 툭하면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часа назад прилетел град в эту квартиру. Один сюда, второй вот туда. Девушка здесь в квартире умерла на месте. 이번 공습으로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이 부서졌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전황을 놓고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 민간용병단 와그너 그룹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지 시간 28일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 블라우다트네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우다트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퇴각 사실을 공식 인정한 솔레다르의 외곽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블라우다트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도네츠크 지역 내 다른 13개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과 무능함이 3차 세계대전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hrough weakness and incompetence, Joe Biden has brought us to the brink of World War III. We're at the brink of World War III, just in case anybody doesn't know it. As president, I will bring back peace through streng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현대차를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보험회사들이 특정 차종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에 나섰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도난율이 3배 이상 늘어 보험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달리고
행인들이 가득한 인도를 질주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자동차 창밖에 걸터 앉아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SNS 영상들입니다. 10대들이 현대 기아의 일부 차종을 훔친 뒤 난폭 운전을 벌이거나 범죄를 일삼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SNS에는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퍼지면서 절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모델이 표적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양대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과 프로그레시브가 일부 현대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1년간 현대기아차 특정 모델의 도난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차량에 비해 20배 이상 많이 도난됐다는 자체 통계를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oth Progressive and State Farm won't accept new consumers depending on where they live in the country and if their vehicle is one of the make and models that are at risk for theft. 앞서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도난을 당했다며 현대 기아 차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고 시애틀시는 차량 도난 급증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FOMC,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1월에 이제 정말로 1월 효과를 만끽하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의 종착점이 다다랐고 또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선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아마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4%가 넘게 올랐어요. 4주 연속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1일 FOMC 회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무난히 매파 성향의 이제 연준위원들의 목소리가 좀 잦아들어서 이제 기준금리 어떤 피벗이라고 해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선결 조건들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가 내부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점도표 19명의 연준위원들의 이제 금리 예상 도표는 3월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도표는 3, 6, 9, 12 분기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파월 의장이 입이 이 FOMC 회의 이후에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거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이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거의 98%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이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오르게 되면 현재 4.5%인 기준금리가 4.75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페드워치 예상으로는 3월에도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연 5%가 일단 정점으로 쭉 동결하다가 올해 말 11월 그리고 12월에서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점이 5%이고 한 단계 내려가면 연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정도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근데 이 루트를 벗어나는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시장에는 파급 효과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좀 좋은 게 뭐냐.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반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특히나 근원 이 PC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12월에 1년 전에 비해서 4.4%로 상승하긴 했지만 11월에 4.7%보다 낮아졌고 1년 중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준이 12월에 빅스텝 그리고 2월에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또 하나가 이번 주 실적이에요.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애플부터 메타, 아마존, 알파벳이 이번 주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2월 1일에는 메타가 실적을 공개하고 아마 하이라이트는 2일이 될 텐데 여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온라인 쇼핑 공룡, 아마존, 그리고 검색 엔진 1위 업체 알파벳이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런 IT 대장주들은 대부분 장마감 이후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뭐 움직이더라도 이 기업들이 이번 이제 지난 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게 더 이제 시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금 눈높이가 낮아진 거는 이제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기업들 S&P 500대 기업 가운데 한 68%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다만 올해 실적 전망치는 기대치를 낮추고 있어요. 아마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번 주 IT 기업 실적과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 주가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이달 초에 그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33% 오르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 서학개미들한테 가장 뼈 아픈 타격을 안겨준 종목 이 종목이에요. 64% 빠졌어요. 65%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 대비 한 주 만에 33% 반등한 겁니다. 물론 실적도 좋았어요.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가 난 다음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격을 내리긴 내렸지만 1월 주문이 생산량의 2배 정도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급격하게 밀려들고 있다. 올해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뭐 하루에 뭐 10%씩 껑충껑충 뛰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 지난주에만 3,500달러 넘게 또 사들였어요. 400억 원 넘게 또 사들여서 야, 이거 더 가는 거야? 사실은 변수는 두 가지예요. 이 기술주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다 보니까 일단 2월 1일 FOMC 회의에서 과연 매파 성향의 이 연준이 스탠스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변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출혈 경쟁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대폭 내려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주가가 참 반등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을 노린 공매도 세력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국내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취약계층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금 더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는 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하위 20% 1분위의 경우에는 1분기가 최악이에요.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들어가죠. 근데 소득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득 1분위의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아서 정부의 재정일자리 기대신 분들이 많은데 재정일자리는 따뜻한 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 소득 1분위의 가처분 소득 다른 거 다 빼고 가처분 소득이 한 6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필수로 이제 뭐 난방비를 포함한 이 의식주에 내려가는 게 보니까 61만 5천 원, 93%가 필수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버티기도 힘든 돈이거든요. 자, 근거를 보니까 지금 이 필수 생계비가 뭐냐? 마찬가지로 이제 의식주, 식료품이라든가 주거 수도라든가 아니면 교통 외식비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2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택시비 오르죠. 4월부터는 이제 지하철, 버스 요금 오르죠. 지자체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 줄줄이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부동산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 유혹을 위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서울 아파트 값은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KB 시세냐 아니면 이제 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 부동산 시세냐 조금은 결이 좀 달라요. 표본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KB 시세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1월 데이터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가 2.09% 떨어졌는데 이게 12월에 1.24%보다도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지금 경기,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KB 시세 가운데는 똘똘한 한 채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KB 선도아파트 50지수라고 해서 전국의 가장 시장을 리드하는 아파트, 고가 단지를 기준으로 한 이 지수가 기준선 100에서 9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달에. 이게 12월에 92였는데 더 떨어졌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규제를 다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라며 고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을 포함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발한다면 시점은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 세력이 관여한 다른 종목 거래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계좌가 등장한다는 검사의 언급을 토대로 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세 번째입니다. 첫 고발은 지난해 11월로 김 여사 캄보디아 환화 방문 때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었고 12월에는 관저 물색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두 번째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 손 들어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5명이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나 주택 60채가 소실됐죠. 이런 재해가 반복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엔 까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화마가 마을을 덮치며 주택 60채가 타버린 겁니다. 설 연휴 전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이 얼기설기 지어진 판잣집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 속에 이곳 마을에선 지난 10년 동안 4차례 큰 불이 났습니다. 문 열고 나오니까 우리 앞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하고. 5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은 겨울철 화재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수해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닐이나 합판으로 지어진 낡은 집이 많고 배수로 등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재해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1년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내주는 대가로 지자체가 제시한 임대주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아파트 분양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것이 한 달 지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고 또 임대주택에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할 때 이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구룡마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려면 1989년 이전에 지어졌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장부나 서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물은 원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 방식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 결국 구룡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각종 재해가 벌어질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현실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도림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구조돼 인공호흡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실과 가재도구 등이 타면서 모두 1,1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페루 북서부 피우자루에서 승객 60명을 태운 버스가 협곡에서 추락해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각 28일 오전 에랄토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악마의 커브길로 알려진 구간에서 협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는 에콰도르와의 국경 인근 도시에 있는 툼베스로 향하고 있었고 급 커브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4년 만에 만원 관중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너도 나도 흥겨운 댄스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2001년에 태어난 이다현과 권민지가 1996년 히트곡 H.O.T의 캔디 안무를 따라합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들도 군무를 펼쳐보지만 어색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아. 걸그룹 못지않은 이다현의 화려한 춤솜씨에 김연경은 질투 가득한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배구 경기라기보단 마치 댄스 경연대회라도 열린 듯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는 흥겨운 춤사위로 가득 찼습니다. 막 쑥스러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철판 깔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줘.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만원 관중 앞에서 치러진 올스타전. 선수들은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6,400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1, 2세트는 여자부, 3, 4세트는 남자부 경기가 열린 가운데 김연경과 레오가 별들의 별,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4년 만에 국내 올스타전 무대에 선 배구 여제 김연경은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많이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V리그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스타전의 백미인 스파이크 서브 대결에서는 이크바이리와 엘리자벳이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안양 인삼공사가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2경기차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삼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4쿼터 종료 직전 자유투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 종료 2초를 남기고 멀로가 결승골을 넣어 87대 85로 이겼습니다. 2위 창원 LG는 4.8초를 남기고 터진 정희재의 역전 골밑슛을 앞세워 KT를 81대 80 한 점 차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3, 4위 팀이 맞붙은 울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SK를 79대 65로 따돌리고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이 지난주 인도 오픈에 이어 2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2위 안세영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결승에서 9위 마린에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일주일 전 랭킹 1위 야마구치 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은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올가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올해도 한국 미술의 해외 시장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존경하는 고 윤영근 작가를 비롯해 이건용, 이강소 등 실험미술 대가들의 해외 전시가 잇따릅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세계 굴지의 페이스 갤러리는 올해 7월 뉴욕에서 이건용 개인전을 처음으로 엽니다. 한국 행위예술 선구자로 불리는 이 작가의 신체 드로잉과 회화 등 대표작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미국 애호가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2층 규모로 전시를 하실 예정이고 아마 익숙하신 이미지들로 구성은 될 텐데 좀 특별한 것은 작가가 이제 뉴욕에 가셔서 오프닝 날 퍼포먼스를 하나 하실 예정이에요. 한국 작가의 해외 진출에 국립현대미술관도 힘을 보탭니다. 올해 9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강소, 이승택, 최병서 등 한국의 대표적 실험미술 작가 작품 100여 점을 모아 대규모 전시회를 엽니다. 확대해서 3계층을 주겠다고 그래서 구겐하임 쪽도 상당히 이 전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로탄 갤러리가 지난해 말 상하이에서 연 2배 개인전이 성황을 이룬 데 이어 데이비드 주아노 파리에선 이달 초 윤영근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개막 첫날 1000명 넘게 몰리는 등 한국 단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해외 정상급 갤러리들은 국내 지점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작가를 발굴하는 등 젠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산간이나 이면도로의 경우 눈이 녹지 못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퇴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4.1도, 광주가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7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부산은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방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